학생회장을 맡고 있는 박민자입니다. 바쁘신 일정 속에 교육에 참석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복숭아 한국말 농법에 대해 교육해 주실 박기현 강사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기현 강사님은 2000년 농협 새농민상, 2006년 한국 신지식인 농업인상 등을 수상하셨으며 복숭아 등 작물의 한국말 농법에 대해 강의를 하고 계십니다. 앞으로 2시간 동안 한국말 농법에 대해 강의해 주실 김인숙 강사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표님이 무슨 말이야? 여기 박기현 대표라고. 예. 여기 봐봐. 이거 스크린 내려야 돼. 필요 없습니다. 예. 근데 그거는 예, 반갑습니다. 황금알 농법 대표 박기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이렇게 우리 복숭아 재배 농가들 뵙게 돼서 상당히 감사드리고, 지금 우리가 재배하는 그 복숭아는 타 작물에 비해 가지고 흡비력이 아주 빠른 작물이고 이 시가 낮아도 됩니다. 요 패턴만 배운다면 우리 농가에서는 작물을 아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제가 잘한다기보다는 이 패턴을 배워서 농가에 적용하시면 됩니다. 우리 지역에 이게 복숭아 재배가 문제점과 앞으로의 생산에 향상되는 부분을 찾아내서 적용하면 됩니다. 복숭아는 작물이 비료 흡수 요구도가 낮기 때문에 어떤 패턴으로 쓸 거냐는 거죠. 도장 가지가 너무 많으면 질병을 많이 하더라. 질병을 많이 한 농장을 평균 비료 측정을 해서 이시값을 보면 높다는 거죠. 그래서 기분량을 적게 먹어도 된다. 그래서 그 비료의 기준값이 얼마냐는 걸 보면 되겠죠. 이제부터 한번 해봐도 되겠습니까? 네. 이렇게 서론을 잠시 말씀드리고, 저는 그 농사를 1986년도 해군 제대하고 농사를 지었어요. 공부를 못하니까 농사계를 아버님 뜻을 받았는데 실패는 조금 많이 했어요. 한 30년 이상은 그 결과를 실패를 해봤으니까 그 결과가 우리가 주는 비료도 있고 잎으로 주는 영양도 별개라는 걸 알아내는데 한 30년 걸리고 이걸 학문화시켜서 언어화해서 누구나 알 수 있는 데까지 또 정립을 한 2년 걸렸어요. 총 32년 정도 걸렸습니다. 그럼 이 데이터를 응용해서 우리 복숭아, 사과, 배, 자두, 수박, 호박, 찬박, 제주도 밀감까지 강원도에서 제주도까지 어느 종에도 적용해도 동일하다. 그 패턴만 맞추면 된다는 거죠. 비료 요구도와 잎의 행동만 바꾸면 됩니다. 우리가 복숭아 우리가 재배하는 거는 그 나무에서 자라기 때문에 이 나무가 요구하는 이시 요구도는 0.5를 잡으면 됩니다. 자, 복숭아는 0.5의 이시라는 거지. 사과, 배, 단감, 자두, 포도 요것들은 이시를 1.0을 잡으면 됩니다. 제주도 밀감은 상록수죠. 밀감은 1.0에서 2.0인데 이거를 세분화시키면 1.5에서 2.0이 좋더라. 그렇게. 자, 우리 복숭아에서 이 시가 0.5 이래 되는데 이 수치보다도
올라가면 도장성이 많아지고 이 수치보다 낮아지면 우리가 그 가지가 너무 짧게 나오죠. 그러면 복숭아의 크기가 적다는 거죠. 그러면 이 복숭아를 우리 하나의 패턴 속에 먼저 집어여 보면 사계절이란 그 타이틀에서 집어연 좋아요. 계절의 축을 4개를 나누고 12월 31일이 있으면 6월 반대편에 30일이 있습니다. 3월 31일이 있고 9월 30일이 있습니다. 이런 사계절 축에 의해서 우리는 식물 자랑을 나눠서 대입하면 됩니다. 어떻게 대입할 거냐 그 차이죠. 지금 봄은 오늘이 3월 25일에 해당하죠. 지금 현재 3월 25일입니다. 지금 이 단계가 식물, 저 복숭아 나무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하나하나 나눠 나가면 됩니다. 지금부터. 지금 우리가 꽃이 피는 첫 시기가 언제죠? 4월 5일. 4월 5일. 우리 거 그레이드. 그레이드. 자, 겨울은 지났고 이제는 겨울에 혹한의 계절에 생존은 했다는 거죠. 생존을 한 상태에서 지금은 우리가 진행할 일밖에 안 남았어요. 현재에서. 지금 우리가 4월 5일에 꽃이 핀다고 하면 창원과 거의 동일합니다. 날씨는. 여기서 꽃 개화가 4월 5일. 지금 시기에 보면 복숭아는 전년도의 체내 저장 양분과 올 봄에 봄비로 인해서 피부로 광합성을 해서 색상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몸속에 있는 영양을 활성화시켜서 꽃을 피우고요. 이 시기에 뭐 어떤 에너지가 필요하냐는 거죠. 전년도의 단풍에서는 탄수화물 농도, 당의 함량, 탄수화물. 그 탄수화물에 의해서 봄에 에너지를 활성화를 많이 시킵니다. 설악산 대청봉에 있는 그 돌벼락에 있는 단풍이 든 나무는 마이너스 30도의 혹한에도 견디고 매년 새순이 돋아나고 꽃을 피워서 가을에 단풍이 듭니다. 우리도 복숭아가 봄에는 힘을 강하게 해야 되고 가을에는 단풍이 드는 게 기본의 원칙입니다. 자기 스스로 하면 생산량이 적기 때문에 우리는 인위적으로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자기 종자 공식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상품성, 소비자가 원하는 상품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그 생산량을 얻기 위해서 과실을 키우는 데 주목을 두는데, 꽃 피기 전에 우리가 개화 약 20일 전에 우리는 1차 목매 시비를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왜 하느냐면 피부로서 흡수를 시켜서 꽃을 피우고 꽃 수정을 잘 되게 하고, 이 말은 결국엔 매개충들이 얘 꽃에 잘 오게 하는 거죠. 가을에 단풍이 잘 들고 체내 저장양분이 좋은 나무들은 매개충들이 잘 오는 환경이나 조건을 맞춰줘요. 그런 말은 꽃 색깔이 화려하고 향이 진하고 자기 본연의 향, 그 다음에 꽃가루, 꿀이 많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어떤 에너지를 썼냐면 가을에 완연하게 잘 이루어진 탄수화물로 저장된
그 단풍으로 인한 영양소인데 그 단풍이 들 시점에 토양에 있는 비료량과도 합산이 됩니다. 그거는 잎의 두께에 해당하는 거죠. 잎이 두꺼운 상태에서 단풍이 들었냐 얇은 상태의 단풍이 들었냐 그 차이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차 목매 시기 이때는 영양을 공급시켜서 그 괴화의 에너지를 도와주는데 이때는 첨가물로서는 설탕을 10kg를 씁니다. 여기에다가 영양은 저희 농부에서 개발된 영양을 우리가 남의 화학에 비료도 쓰지 않습니까? 저희도 기업에서 이 제품이기 때문에 홍보 목적이 아니고 사용한다는 어느 타 제품을 써도 됩니다. 요건 이해를 해 주셔야 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말을 꼭 해야 되기 때문에 이때 설탕은 탄수화물 공급원이 되고 우리 골드 그린이라는 제품은 2리터를 물 500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사용하는 방법은 물 500리터 25말 기준입니다. 이렇게 기준을 잡아서 우리가 목면 시비, 우리가 토양에 시비하는 비료는 얘가 잎이 두꺼워져서 뿌리가 만들어졌을 때 먹는 게 토양 비료량이고 지금은 피부, 나무의 껍질에서 흡수된 피부로서 흡수된 영양 에너지를 활용해서 꽃 개화나 수정 능력, 매개충의 불러들이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1차에 이렇게 하면 2차는 3 내지 5일 전에 이때는 설탕을 5kg 이렇게 사용합니다. 앞으로 잎이 나면 설탕을 3kg 또 낮출 겁니다. 피부로서 먹은 탄수화물은 이 에너지를 이용해서 과의 종방향이 커집니다. 그리고 봄 냉해를 이기는 데는 제일 중요한 게 탄수화물 농도, 추위를 이기는 데는 탄수화물 농도가 제일 중요합니다. 당감을 저장 동일하게 해도 당도가 높은 감은 저장 창고에서 잘 얼지 않습니다. 당도가 낮은 감들이 잘 얼립니다. 전년도에 사과 가온에 봄에 꽃이 다 얼어서 안 열었다 그러면서도 가온에 가면 한두 포기는 멀쩡합니다. 그건 가을에 단풍이 잘 드러난 겁니다. 그리고 수정도 잘 됩니다. 과실도 크고 예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을에 이미 진행되었더라도 겨울에 이 나무가 대사작용을 하면서 에너지를 써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기에 영양 공급은 얼마 가지는 않습니다. 봄순이 나서 약 한 5cm, 10cm 뻗으면 목매십의 에너지는 오래 가지 않습니다. 이 에너지를 활용해서 자기가 행동할 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꽃이 피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제 봄에 새순이 자라겠죠. 이 새순에서는 그 잎의 요 잎에서 잎이 어릴 때 태어나면 자기 스스로 행동과 결정을 합니다. 체내에서 영양을 가져와서 잎의 크기를 결정하고 있으나 체내에서는 3분의 1 법칙을 쓰고 있어요. 전년도의 에너지를 세계
가령 300개를 가지고 있다면 200개만 쓰고 100개를 남겨가 쓰지 않아요. 이건 대학 교수님이 작물에 비료를 꼬리표를 붙여가지고 먹인 그 결과예요. 그래서 조사를 하면 300개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면 200개는 쓰고 100개는 안 써요. 왜 그랬겠습니까? 새순이 나와 자라다가 말라 죽으면 그 다음에 새로 한 개 남은 에너지를, 이 에너지를 또 3등분해서 약 우리 60% 이상에 해당하는 에너지만 써서 순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순이 나가서 다시 죽으면 또 한 개 남은 에너지를 3등분을 해서 또 나온다는 거죠. 작물이 자기가 살기 위해서 생존의 방법을 아주 DNA상 많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요. 저장을 하고 활용을 하죠. 그래서 봄에 새순이 나온 잎의 크기를 우리는 많은 걸 결정해 줘야 되는데 그 시기에는 잎의 두께를 스스로 못한다는 게 아주 결점입니다. 요 잎이 태어났는데 잎 스스로 모든 일을 못합니다. 체내 저장 양분에 의해서 움직이는데 우리는 이 잎에다가 영양을 외부에서 공급을 해주는데 이 공급을 하면 비가 안 올 때 7일간을 사용하더라는 거예요. 이슬과 자기 뿌리에서 가져온 양과 시간을 활용해서 잎이 자란다는 거죠. 그런데 이 잎에 비가 오거나 물을 뿌렸을 때는 아주 빠른 속도로 잎에 있는 영양을 다 자라요. 다 자라기 전에 잎에 영양을 공급을 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 요거 하나 알아내는데 제가 그 우리 책자에 보면 두 번째 페이지에 그림이 있을 거예요. 그 그림은 우리가 복숭아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복숭아가 먼저 꽃이 피고 열매가 먼저 수정돼서 달려있을 뿐이지 그 가지에 잎이 자랄 때까지는 자기도 가치가 기름기가 길어져요. 이거는 자두 농사 짓는 분한테 기술을 가르쳐 줬어요. 우리 대석 자두 아실 거예요. 대석 자두 아시죠? 쬐끄만하죠? 제일 초보자를 대석 자두를 200g짜리가 간간히 나오게 만들었습니다. 그분이 저한테 와서 우리 대석 자두를 좀 크게 키우게 해줄 수 있냐고 저한테 의뢰를 상담했어요. 그리고 요 영양을 3일에 4일에 가수원에 출근하면 나무에 쿨러를 하나 내내 돌려라. 그리고 퇴근할 때 요 영양을 살포해라. 설탕하고. 그러면 잎을 키우고 영양을 먹여서 살을 찌우고 잎을 키우고 영양을 먹여서 살을 찌우고 그러면 자두 길이도 동일하게 길어집니다. 과총력의 그 그림에 보면 1번 그림과 2번 그림은 가지 모양은 같으나 잎의 센티미터가 달라요. 그건 뭔 말이냐면 잎이 먼저 크는 것 같으면 단감, 떨감, 하우스 딸기, 나무 딸기, 베리 종류는 횡으로 자랍니다. 횡이 넓어질 뿐입니다. 그리고 2번처럼 넓게 영양이 오고 잎이 두꺼워지고 가지가 굵어질 때는 높이로 크는 거예요. 그래서 1번 공식에 해당하는 단감의 가지는 모양은 옆면십이라면 절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걸 개발해서 학문화시키는데 총 32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잎의 두께를 이용해서 자기 잎을 키워야만이 그 잎의 에너지를 먹고 자랄 과실이 종과향기가 자라고 있어요. 잎이 자람이 멈추면 종의 길이가 많이 안 자랍니다. 우리 농가에서 복숭아를 키웠을 때 기름기가 길고 잘생긴 복숭아 많이 없죠? 그렇죠. 그거는 우리는 이미 타이밍이 늦은 상태에서 뿌리에서 온 영양으로서 웃자라면 도장지가 발생할 때 자랐기 때문에 옆으로만 빵빵하고
씨가 쪼개질 정도로 옆으로 당긴 거죠. 복숭아 씨가 쪼개지죠. 그 단단한 씨가 뭐가 쪼개겠습니까? 과육이 집어 당겨서 쪼개진 거예요. 그건 종방향 길이가 짧아서 그렇습니다. 종방향 길이를 키우는 것은 초기에 목매 시비와 초기 연매 시비 잎이 다 자랄 때와 잎이 많은 시간에 두꺼워져서 진해져야만이 종방향 길이를 결정합니다. 종방향 길이가 길어지면 전년도에 아무리 비가 와도 낙화가 안 돼요. 유튜브 영상에 보면 전혀 안 떨어집니다. 이 행동에 대한 패턴을 몰랐기 때문에 우리는 과일 생산량과 품질이 저하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새순에 잎의 영양과 물을 어떻게 공급할 거냐가 생산량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잎에 연면 10일을 하면 요거는 7일이 걸립니다. 소요시간이 7일은 이건 7일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안개가 끼거나 그러면 더 단축이 되게 되고 비가 오면 이거는 하루 만에 에너지를 다 써버려요. 비의 양에 따라서 잎은 다 자란답니다. 좀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3일에 4일에 출근해서 잎에다가 물을 쿨러로 한나절 내에 아니 그럼 우리 미세살수로 물을 뿌리면 잎은 아주 빠른 시간에 다 자랍니다. 다 자란다 소리는 잎 두께가 얇아진 겁니다. 신초들은 두께가 두꺼우면 더 자랄 건데 두께가 얇아서 안 자라는 거예요. 봄순에 가지의 잎의 크기와 도장순의 잎의 크기가 두 가지가 다른 거예요. 왜 그러냐면 봄순이 가늘면 그 영양소를 에너지를 다 먹고 소화를 못하기 때문에 새로 난 도장순의 가지로서 에너지가 이동해버려요. 그래서 도장순이 나기 전에 우리는 새순의 가지의 잎을 다 켜고 굳게 두텁게 만들죠. 이게 체육관건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봄순이 자랄 시기에 억제를 시켜버리면 잎이 굳어서 적게 자라고 가지가 가늘어져요. 그러면 여름에 도장지만 잘 자라게 하는 농법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이 방법을 사용하고 있을 수가 있어요. 사과에 가면 한 번 내서 세 번까지 많은 사람 네 번까지 봄순이 자랄 때 강한 영양 성분으로서 굳혀버려요. 잎이 굳어버리면 안 자랍니다. 안 자라면 그 시간만큼 까먹어버려요. 그래서 사과는 작아지고 도장순만 많이 나게 하는 농법을 쓰고 있어요. 사과에도.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농가에서도 선도 농가에서 어떤 거를 이렇게 좋다 해가지고 하는 게 아마 있을 수도 있어요. 봄에 우리 그 잎에다가 어떤 물질을 사용한가요? 사용 안 합니까? 영양제 사용하죠. 그 성분이 어떤 성분 씁니까? 모르죠. 예, 거의 그 인산 성분이나 칼슘 성분이나 가리 성분 쓰죠. 예. 그걸 썼을 때는 억제가 됩니다. 굳혀버려요. 요 잎의 길이나 빵빵하게 가지 절간을 좁히는 데는 설탕을 쓰면 정말 좋습니다. 설탕. 절간이 좁아지는데 정말 좋습니다. 마늘 키를 줄이는데 설탕이면 정말 좋습니다. 마늘이 썰이가 올 때는 물 500에 설탕 3kg 한 마리 120g 양인데 요걸 사용하고 썰이가 안 오면 60g을 쓰면 마늘 키가 쬐끄만합니다. 아주 짧아요. 그 대신 잎의 넓이는 충분합니다. 생산량을 정수시키는 거예요. 잎과 잎 거리가 멀면 뿌리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리가 멀어서 생산량이 감소합니다. 그런데 요 절간을 좁혀야 되는데 잎을 봄순을 굳혀버리면 봄순이 가늘어지면 복숭아도 역시 마찬가지로 종방향 길이가 짧아져요.
우리는 봄에 좋은 거라고 사용했는데 굳혀서 봄순에 잎의 살을 찌우는 게 아니고 굳혀버리면 생산량이 감소합니다. 아주 딜레마거든요. 결과를 보면 살포하고 난 뒤에 가보면 겨울 가지나 겨울에 전쟁엔 가지를 가서 보면 절간이 짧아져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살포한 시기에. 그 절간이 짧아졌다는 것은 우리는 억제를 시켜서 잎을 한번 굳힌 겁니다. 절간이 늘어졌다면 영양을 도와줘서 그 상승을 시킨 거고, 절간이 좁아졌다면 우리는 복숭아를 적게 키우는 농법을 했다. 이 두 가지 갈리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봄순을 절간을 늘렸더라도 좋지도 않고 굳혀버려도 좋지도 않고 옆면 시비에 설탕을 쓰면 이 설탕은 절간을 좁혀주고 잎의 길이도 좁혀주는 대신에 넓이는 늘려줍니다. 아주 좋은 방법이죠. 얼마를 쓸 거냐? 3kg랍니다. 물 500에. 과실수에는 거의 대다수 3kg 쓰고 있으나 하우스에서는 이렇게 비가 안 오기 때문에 사용하고 난 다음에 잎에 묻은 걸 떼내지 못하거나 하우스에 봉지를 싼 복숭아, 봉지가 설탕을 맞으면 검은 곰팡이가 팹니다. 그건 아셔야 됩니다. 봉지 싸기 전에 설탕을 쓰는 건 좋으나 봉지 싸고 난 다음에 설탕을 쓰면 그 봉지에 설탕이 묻어서 검은색 곰팡이 피는데 이거는 질병은 아닙니다. 복숭아 해는 없어요. 그렇죠. 해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설탕은 언제까지 쓸 거냐? 열매가 탁구공 맛 할거나 탁구공 크기나 아니면 7월 중순 만생일 경우에 7월 중순에 정점을 찍어야 합니다. 설탕은. 그러나 조생계 복숭아는 날짜를 더 당겨야 됩니다. 과실이 컸을 때 연면 시비를 할 때 설탕이 과육에 묻어서 내려오면서 말라가지고 농축이 되는 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과실에 맺어서 농축이 된다. 그래서 설탕은 조생종이냐 중생종이냐 만생종이냐 설탕을 쓰는 위치가 다 달라집니다. 우리 여기 보숭아 우리 회장님 조생, 중생, 만생 비율은 어떻습니까? 제일 빨리 따는 복숭아 몇 월달이죠? 7월 초. 7월 초에 6월 말경 조생, 조생계.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 따는 거는 9월 초, 9월 초에. 그 다음에 중생종이 많습니까? 조생종이 많습니까? 중생종이죠. 중생종이 많아요. 그럼 7월 말경 21일. 7월 20일, 8월 말 20일까지. 그 중생종 그쪽에 많이 집중되어 있다고요. 그러면 그 중생종일 경우는 한 6월 말까지 정도는 거의 그 설탕을 써도 충분하겠습니다. 그 비례를 해가지고 사용하시면 10월달에 따는 것은 7월 중순까지 쓰면 됩니다. 만생종이잖아요. 만생종은 7월 중순. 여기에서 이 사계절에서 다시 이 사계절을 가면 어떻게 되냐면 하는 시기를 바로 7월 15일의 정점으로서 만생일 경우에 전과 후를 갈라버려요. 요 날짜가 7월 15일입니다. 이렇게 요 시점에서 전과 후를 갈리는데 만생에 하는 겁니다. 만생종. 그러면 이 시기에 전과 후로는 이 시기에 전에는 그 그린 두 번의 칼라 한 번, 설탕이 3kg, 염화가리가 가리 1에서 3kg. 이건 뭐냐면 앞으로 우리가 염화가리를 쓰게 될 건데 이 염화가리는
복숭아에서 2kg 이상 넘어가면 안 됩니다. 2kg 이상 넘으면 잎이 타요. 1에서 2kg 정도. 잎에 염화가리를 살포하게 되면 잎이 두텁고 진한 놈은 더 자란다는 건데 두껍고 연하게 만들면 생식 기능이 부여되기 때문에 과실이 빨리 자르고 도장성이 억제가 됩니다. 그래서 염화가리를 쓰게 될 거예요. 봄의 연면 시비는 그린 1.5리터에 설탕 3kg를 쓸 건데 설탕은 무해합니다. 도움을 많이 줍니다. 효과가 좋습니다. 가지 절간을 좁히고 설탕을 사용해서 잎이 먹었을 때는 그 가지가 햇볕에 없어도 견디는 힘이 배가 됩니다. 그 설탕 종류는 상관없어요? 예, 설탕 종류는 상관없나요? 백설탕 제일 싸고 좋은 큰 15kg짜리 백설탕. 염화가리를 쓰니까 좋기는 좋습니다. 염화가리 좋지? 예예. 좋다고요. 어디다 줬습니까? 복숭아요. 몇 킬로 줬어요? 복숭아는 저 키로수는 제법 안 했는데요. 예, 지금 복합이죠. 예, 복합하고 섞어가지고 겨울에요. 예, 겨울에 한번 주고 예, 다 따가지고 다 따서 한 11월 달이나 예, 그때 한번 주고 예. 그렇게 3번 아니 2번 줬어요. 아, 예, 잘하셨습니다. 그건 이제 뿌리로 주는 것 같은데 바닥에. 설탕도 내일 또 그 농약을 한 뒤 설탕을 우리는 약간 섞습니다 지금. 예, 잘하셨습니다. 이제 바닥에 비료는 또 따로 떼가지고 하겠습니다. 요건 지상부에서 영양으로 공급하는 거하고 비료 주는 부분하고 황산가리, 염화가리 주는 걸 따로 빼가겠습니다. 되겠습니까? 네. 예. 잎으로 주는 거는 요 새순이 나와서 한 5cm, 10cm 뻗어서 색이 진해지면 그때는 염화가리를 1kg 정도 사용하고 그 색의 잎 두께와 색이 진해지고 이루어졌을 때만이 염화가리를 쓰라 그럽니다. 잎이 얇은 거는 염화가리를 쓸 필요 없습니다. 그건 과실이 더 적어집니다. 잎이 광합성을 해서 두꺼워지고 일을 해야 되는데 잎이 얇은 놈은 염화가리를 함부로 써서는 안 됩니다. 새순이 너무 작을 때 노랗게 나왔을 때 염화가리를 농도를 높인다면 그건 좋지 않습니다. 그때는 잎이 광합성을 하고 자기 엽록소 행성해서 모든 일을 해야 될 시점에 너무 강한 에너지를 이동시키면 좋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가리는 그 향에 해당한다. 그린을 요걸 2번을 살포하면 여기에도 역시 칼라와 이게 되어 있는 것처럼 2번에 1번. 요거는 그 영양이 성장을 2번 시키고 칼슘이 1번 들어가는데 봄 시기에 칼슘이 너무 많이 들어가면 식물의 관이 막혀버려요.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칼슘을 늘리지 마라 그럽니다. 그런데 그 칼라에서는 그 제품의 칼라에서는 칼슘이 다량으로 들어있으면서 그 칼슘의 영양소를 보완을 다 해놨습니다. 칼슘의 영양소를 보완을 못 해버리면 잎이 굳어서 잘못하면 정질해버려요. 아주 이게 중요합니다. 잎이 굳어서 정질해버리면 잎이 일을 적게 해요. 그래서 칼슘을 쓸 때는 그 잎이 단단하게 굳는다는 생각을 하시고 그 영양소를 보완을 해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거는 한 번과 두 번을 나누는 거는 농업 농가에서 적용하면 아주 효율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사용해서 농가에서 잘 사용하시라고 만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방법으로 봄순을 키우면 가령 우리 봄순이 이래 자라는데 여기에서 작은 잎들이 태어나는데 요 잎이 영양을 먹으면 이 잎이 두꺼워져서 나무 몸통에 박여있는 뿌리가 튼튼하게 박여요. 우리가 복숭아 소금할 때 가면 요 작은 잎들이 노랗게 톡톡 그러죠. 그건 왜 그랬겠습니까? 뿌리가 깊게 안 박혀서 그래요. 그 뿌리를 깊게 박고 요걸 깊게 박아야만이 뿌리가 깊게 연결되어 있어야만이 그와 동일한 시점에 있는 복숭아도 역시 마찬가지로 단단하게 연결돼요. 굳게 연결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겁니다. 초기 연면 시비가 모든 걸 결정하는데 그 결정권을 하는 게 요런 작은 잎에서 다 나타나요. 우리는 복숭아 소금 하러 가면 요 잎이 노랗게 조그만 거 똑똑 떨어지니까 원래 그렇겠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왜 그랬겠습니까? 요게 뿌리가 깊게 안 바뀌고 단단하게 연결이 안 됐기 때문에 가지가 굵어지면서 껍질이 두터워지니까 빠져버린 거죠. 밀려서. 껍질은 두꺼워져서 영양 이동은 아래쪽으로 많이 하게 돼 있습니다. 뿌리 쪽으로. 그렇기 때문에 요 작은 잎을 보면 초기에 연면 시비를 어떻게 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작은 잎을 굵고 잘 키우는 게 중요합니다. 요 잎과 잎 사이는 요 거리는 좁히는 거는 설탕을 쓰면 요 거리가 좁아져요. 그래서 거리는 좁아지면 잎의 영양 산물이 뿌리로 가는 거리가 가까워집니다. 뿌리에서 전달하는 잎과의 거리도 가까워집니다. 그리고 요 거리가 짧으면 가지도 잘 굵어져요. 효율적인 거죠. 그래서 요 순이 다 멈추면 평균 가지가 쭉 기는 거 말고 어느 정도 가지들이 멈추면 이 복숭아의 종방향 요 길이가 거의 잘 안 자랍니다. 잎이 두꺼워진다고 해서 이게 많이 길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잎이 다 자라고 난 뒤에도 다른 시간에 잎이 두꺼워지면 복숭아가 길이는 안 자라 조금 적게 자라더라도 넓이의 셰토량이라든지 많이 확대돼서 넓이가 늘러도 복숭아가 안 쪼개지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에너지가 처음에 일찍 온 게 아니고 그거 조금 후자에 왔습니다. 그건 무엇이죠? 복숭아가 커도 쪼개지진 않는다는 거죠. 그거는 일찍 처음에 온 에너지와는 두 가지는 엄연히 다릅니다. 늦게 왔어요. 그 에너지는 5월 중순 이후에 5월 말 정도나 이렇게 늦게 왔습니다. 그리고 그런 나무들은 도장지가 좀 많이 나 있다는 거죠. 그 에너지가 온 시기가 제각각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봄에 이 시기만 잘 결정하면 여기에 우리가 4월 꽃 피고 난 다음에 꽃이 4월 5일에 피면 약 한 일주일 정도 피는가요? 일주일? 14, 15일 이상. 그렇죠. 그러면 약 10일 정도 걸려요. 그러면 우리가 4월 15일이면 개화가 끝난다는 게 있죠. 예. 그러면 이게 개화가 끝이 나면 이때부터는 우리는 이 개화 끝으로 인해서는 날짜가 남은 날짜가 많이 없습니다. 총 계산해 보면 이렇게 계산하면 5월 15일, 6월 15일, 7월 15일 90일 90일밖에 안 남았어요.
날짜는 90일인데 우리가 행동 바꿔주는 거는 초반에 다 있습니다. 가까이에 짧은 시간에 모든 것이 결정이 끝내버려요. 그래서 복숭아의 종방향 길이가 굉장히 부족하다는 거죠. 그리고 사과가 백화점에 들어갈 수 있는 길쭉한 사과들이 살찐 사과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것 역시 마찬가지로 초기에 잎의 크기를 우리가 마음대로 조절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초기에 뿌리가 움직이고서 뿌리가 발달해서 체내 저장량분으로 해서 이 봄순의 크기나 종방향을 키우는데 에너지는 부족하다. 이 부분이 우리가 최고 중요시 여겨야만이. 그러면 봄새 잎들이 커지고 목매십의 영향으로 인해서 과의 꼭지가 길어집니다. 약 볼펜 굵기에서는 황금알 농법에서는 가지를 둬도 복숭아가 빠지지 않습니다. 우리 볼펜 굵기 되면 복숭아 빠져버리죠. 그렇죠. 그런데 초기 연면십에서 종방향을 키워버리면 그런 게 멀쩡합니다. 꼭지 길이는 종방향 길이에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데 이 꼭지의 길이는 어디서 결정하냐면 초기 목매 시비에서 결정해요. 이 시기에. 그런데 이 시기에 결정하는데 이 시기에는 봄에 너설이라는 붙어있는데 그 너설에 의해서 잎이 얼어버리거나 과실이 형성돼서 얼어버리면 세포가 굳어서 잘 안 자라는 해가 있어요. 그게 뺀질이가 좀 심하고 털복숭아는 좀 덜합니다. 우리가 천도 복숭아 종류들은 자두나 이런 것들은 껍질에 털이 없기 때문에 냉해에 더 약해요. 그런데 이게 탄수화물을 공급시키면 힘이 배가 되긴 하나 전부가 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좋게 하는 방법을 사용할 뿐입니다. 이 연면십의 영양과 뿌리의 발달에 의해서 잎이 생육이 결정됐을 때 요 봄순이 잎이 진하고 두꺼워졌을 때는 연면 시비를 하지 말아요. 하라 그랬다가 하지 말아 그러면 왜 그랬겠습니까? 더 많이 하면 웃자람이 생겨서 나빠져요. 색이 진하고 두꺼워졌을 때 사용해야 될 게 뭐겠습니까? 연면 시비 말고 염화가리. 그래서 염화가리가 여기 붙어 있습니다. 염화가리. 그리고 설탕은 따라가도 장애를 안 줍니다. 그리고 후반기에도 여기에 후반기에 보면 또 후반기에는 골드 칼라를 쓰라고 합니다. 칼라에 염화가리 요것도 역시 1에서 2kg 쓰는데 단풍 들일 때는 염화가리를 더 많이 써요. 그런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잎이 두꺼울 때는 좋을 때는 영양은 쓰지 말고 염화가리만 쓰면 됩니다. 잎이 두꺼울 때는 염화가리를 써서 잎이 두껍다는 건 이렇게 펴져 있는 겁니다. 펴져 있는 상태에서 염화가리를 쓰면 힘줄이 노래집니다. 그래 되면 숙기가 빨라집니다. 아마 8월 초에 따는 것들은 한 최소한 일주일이 땡깁니다. 일주일 당기는 게 아주 쉬워요. 과일도 커지면서 땡겨요. 아주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그런데 우리는 이걸 시계에 가서 뭐 어째 땡겨 보겠다 그러면 가실이 이렇게 뽀개질 거예요. 가리 성분을 써서 영양 이동을 과실로 많이 보내버리면 못 견뎌요. 그래서 이래 하든 저래 하든 요 꼭지가 문제예요. 요것들이. 요 꼭지 길이가 짧은 복숭아를 우리는 장애 없이 키우는 방법은 초기에 목매 시비에 있습니다.
여기 목면 시비. 이것이 상당히 중요하고, 그것보다도 햇순이 처음 나왔을 때 얼마 만에 영양을 공급해 주냐에 따라 잎의 영양 횟수, 그에 따라서 종방향 길이가 결정됩니다. 거기 보면 4대 공식 그림에 보면 그 행성을 만들기 위해서 제가 최초 개발할 때 4월 18일부터 5월 10일까지 총 연면 시비 횟수를 22일 만에 6회를 했어요. 왜 6회를 했냐면 비가 오면 잎이 살이 빠진다. 다 자라버린다는 거예요. 다 자라기 전에 살을 찌워놔야 돼요. 그래야만이 자랄 그 시간적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잎을 살을 찌워서 계속 자라게 만들어요. 그럼 잎의 크기에 비례해서 종방향 길이를 결정한다. 우리 여기서 재배하는 농가들에서 해마다 복숭아 종방향 길이가 짧은 농가들이 있을 거예요. 양달밭에 너스리가 오기 때문에 봄순이 빨리 난다는 거예요. 다른 집보다 봄순이 빨리 난다. 그 양날이긴 하나 약간 낮은 지대는 썰이 오겠죠. 그 썰이를 막으려고 여러 가지를 해봤는데 제일 좋은 게 목면 시비의 설탕량과 연면 시비의 설탕량, 그리고 다음에 또 시험하고 있는 거 일부도 바닥에 유막 코팅을 해서 지금에 있는 그 전년도에 말라 죽은 풀이나 지금에 자라고 있는 풀들을 땅하고 연결되는 필의 침으로 쓸 수도 있다는 거죠, 앞으로는. 그래서 봄에 유막 코팅을 해서 밑에 있는 놈들을 온도가 연결되도록 그 식물체를 기름으로 코팅을 시켜서 땅 기온을 올리는 방법을 지금도 생각하고 있는데 이건 아직까지 확실치는 않습니다. 우리가 썰이를 못 오게 하는 방법은 물하고 기름하고 삼극을 만들어요. 서로 뱉어내는 형태. 우리 바닥에 겨울에 기름이 떨어져 있거나 오일이 떨어져 있으면 썰이 안 오죠. 그렇죠. 썰이가 안 옵니다. 바닥에 기름이 떨어져 있거나 썰이가 할 때는 겨울에 우리 이런 농작업하다가 기름이 떨어진 자리에 보면 썰이가 나요. 그 자리는. 그래서 앞으로 몇 번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바닥에 봄에 유막을 뿌려서 배식용유를 물 500에 2통에서 3통 정도를 바닥에 뿌려버리면 응애라든지 충들을 없앨 수가 있고 나방류들이 가온에 안 와서 기피를 해요. 나방류들이. 진딧물도 오다가 달라붙어가 다 죽어요. 바닥에 유막을 형성해 놓으면 진득진득해서. 그리고 균도 올라오지 못해요. 우리가 봄에 발생하는 세균성 구멍병 있지 않습니까? 그런 놈들도 바닥에서 제압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것도 앞으로 우리 동농가들하고 상의해서 일부 아마 시험을 해서 데이터를 한번 찾았으면 하고 있습니다. 나방류들은 현저하게 안 옵니다. 냄새를 맡지 못하는 진딧물 같은 거는 날개에 달린 진딧물이 바람께 날아올 수는 있으나 바닥에 앉아버리면 기름에 붙어가 이동 못한다는 거죠. 잡히 죽는. 그건 아주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요 봄순에 대한 강의는 아주 많이 해도 깊이를 다 밝힐 수 없어요. 정말 중요합니다. 말로 하면 엄청난 분량인데 압축하면 몇 자 안 됩니다. 3일이내 4일 만에 물을 뿌리고 영양을 뿌려서 키우라는 봄알밖에 안 되거든요. 해석을 하면 엄청나게 해석을 많이 해야 되는데 요걸 압축시키면 한마디로 줄이면
미세 살수나 쿨러를 물을 뿌려서 3일에 4일 만에 하면서 잎을 살을 찌우라 말밖에 안 됩니다. 키우고 살 찌우라. 봄에 잎이 두터워지면 내려가는 영양소에서 겨울에 만들어 놓았던 뿌리 눈, 그 뿌리 눈으로 그 쇳뿌리가 나와서 비료를 흡수합니다. 이때부터 이제 비료가 뿌려야죠. 잎이 두꺼워져서 쇳뿌리가 뻗어서 쇠근이 발달해서 흡수되는 비료량, 그게 얼마냐는 거예요. 비료는 이 시가 복숭아 0.5를 잡아놨죠. 언제 비료를 할 거냐? 조생, 중생, 만생이라면 여기서 혼합해서 하면 될 겁니다. 비료는 4월 초 정도에 하면 됩니다. 퇴비도 역시 마찬가지고, 황산가리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복합 비료도 여시게 들어갑니다. 그런데 요 비료를 할 때는, 기비료 할 때는, 첫 비료를 할 때는 기술센터에 비료를 분석해서 사용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우리 밭에 인산이 많거나 가리가 많으면 많이 안 써도 됩니다. 사과밭에는 미량요소하고 인산 가리를 많이 뿌린 경우가 있습니다. 용성인비 뭐 이렇게. 그러면 그런 농가에서는 제가 처방을 밑비료를, 기비료를 요소를 쓰세요. 요소를 쓰라고 합니다. 그래서 비료는 아주 중요하긴 하나 어떤 걸 쓸 거냐 결정은 분석을 해서 하는 게 제일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리를 줄 때는 우리가 이시 측정을 안 하는 자리에 주면 좋습니다. 조생계열은 거의 비료를 줄 때 흩뿌리, 그냥 다 흩쳐서 뿌리기 좋습니다. 빠른 시간이 흡수되어야 되기 때문에 생육기간이 아주 짧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흩쳐 뿌리는 게 좋고, 황산가리 같은 것은 나무에 우리가 이시 측정을 안 하는 부위에 줘도 괜찮습니다. 왜 황산가리를 봄에 줘버리냐면 이 가리 성분이 조금 단점이 있어요. 조금 늦게 주면 과실이 황산가리 성분은 좀 누렇게 나와요. 단감도 그렇고 사과도 그렇고 맑게 밝게 나와야 복숭아 비쌀 건데 누리끼리하게 나오면 그 색상이 좀 어두워요. 그래서 좀 일찍 써라는 게 황산가리. 그러면 우리가 이것 비료는 4월 달에 주고 5월 달에 맞추고 이렇게 몇 번을 맞출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비료는 처음에는 만생종하고 합해졌기 때문에 여기에서 제가 하는 내용을 농가에서는 활용할 때는 응용해가 하시기 바랍니다. 5월 초에 다시 한번 비료 값을 맞추면 되는데 5월 달에는 황산가리는 안 씁니다. 복합 비료 씁니다. 그리고 조생종일 경우에는 이때 봄에 황산가리, 염화가리도 같이 써버려요. 이게 비료 뿌려놓고 그만 도망 안 가거든요. 땅에 결합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수일구로 조생계열들은 미리 다 좁혀야 됩니다. 그 중생 이후에는 좀 만생일 경우는 중생종은 염화가리를 조금 떼가지고 5월달에 염화가리를 주는 것도 괜찮아요. 5월달에. 그리고 요 시기에 5월달에 비료도 같이 주시고 이 시값을 맞추라는 뜻이 비료가 넘치면 주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만생에 한해서는 6월 내 요때 완효성 비료 주라는 거죠. 그런데 이 비료를 다 주면 많아서 넘칠 겁니다. 복숭아에 비료 많으면 절대 안 됩니다. 이 시 0.5는 아주 작은 양의 비료예요. 복숭아에 비료 많이 주면 안 됩니다. 절대 많이 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요 기준은 정할 수 있으나 복숭아에는 비료를 절대 많이 주면 안 됩니다. 이때
요거 만생일 때는 만생 종에는 요 6월달에 염화가리를 주라고 합니다. 이 염화가리가 너무 늦게 주면 과실이 물러요. 그런데 복숭아의 이시값은 얼마? 0.5를 잡아야 됩니다. 아주 비료량이 적습니다. 요 양대로 주라 하는데 주고 나면 복숭아 큰일 납니다. 적게 줘야 됩니다. 0.3 이하는 해순 길이가 아주 너무 짧아요. 우리 복숭아 그 가지가 너무 짧은 것도 보시죠. 우리 개나 까거나 그 복숭아는 작아요. 그런데 복숭아 가지에 가면 또 한 발씩 복숭아 안 보이는 가운데 봤죠. 그거는 이시값이 높아요. 복숭아 도량지가 많이 난 농가를 관리를 잘한다고 여름 하계전쟁을 해버리면 해순이 뻗어나와요. 그 해순에 감염이 돼서 그 병균이 계속 늘어나는 게 세균성이나 탄저병 같은 게 늘어나요. 그래서 그 비료가 양을 계산해 보면 그 기준값이 0.5의 이시가 제일 좋더라고요. 0.3 이하는 약합니다. 작습니다. 그래서 비료의 기준값은 복숭아의 0.5를 잡으면 됩니다. 그런데 가리를 뿌려도 가리를 측정하는 이시가 나옵니다. 황산가리하고 복합비료 쪽이나 우리가 그게 측정이 돼야 되는데 고루 3요소가 우리가 가외로 준 염화가리나 항산가리를 뿌렸을 때 그 자리에 이시를 측정하면 그건 이시값이 높아서 안 됩니다. 그래서 비료를 줄 때는 염화가리라든지 항산가리라든지 이걸 줄 때는 비료 측정 안 되는 자리에 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는 과수천용 비료나 복합 비료는 우리가 가쪽으로 줘서 이시 측정되는 자리에 주는 게 좋다. 그리고 퇴비도 이시 측정이 됩니다. 질소분이나 이런 비료는 적어도 그 퇴비에 그 짭다. 그 짠맛의 그 가리 성분 이거는 이시 측정이 잘 나옵니다. 우리 비료에 대해서 다른 질문 있습니까? 이 비료는 하나 떼내버리면 되니까. 그리고 뿌리의 함수량 수분은 35%에서 45%를 맞추면 좋습니다. 기준값. 그러면 우리는 비료와 수분을 다 덜어내버리고 나면 우리가 남는 거는 잎으로서 움직여서 행동을 바꾸는 것밖에 남지 않습니다. 수분 맞추고 비료 맞추는 거는 토양에서 맞춰버리고 남는 거는 지상부에 있는 잎을 이용해서 잎의 크기나 잎의 행동을 바꾸는 것밖에 없습니다. 잎의 행동을 잘 바꿔야만이 가실이 크고 열매가 좋습니다. 수확기에 다 됐을 때는 그 골드 칼라 칼슘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 칼슘 속에 잎이 얇아지면 과실의 크기가 적어요. 얇아진 잎들은 오물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과실 열매 맺은 가까이 잎들이 노화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복숭아가 딸 때 정도 되면 에너지가 부족해서 과일 옆에 여러 나무들이 잎이 노릇노릇하게 되는 것도 보실 거예요. 그건 비료량이 적은 겁니다. 무손 받았거나 아니면 비료량이 너무 적은 데는 과실 여러 데 옆에 아마 노릇노릇하게 될 겁니다. 비료량이 적어서. 그래서 그 잎을 일을 시키는 것은 잎이 살이 찐 것은 피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배우기는 어떻게 배웠습니까? 과일 잎이 이렇게 오못하게 V자식으로 약간 서야 된다 그랬죠. 그거는 잎이 딱딱해서 일을 안 하는 겁니다. 그건 뻥이래요. 그건 뻥입니다. 잎이 딱딱해서 안 하면 과실이 안 자랍니다. 잎의 연소 빨리 부드러워서 이동해야 되는데 잎이 V자식으로 딱딱하게 굳어내면 뭘 일하겠습니까? 펴져 있습니다. 펴져야만 일을 제일 잘하는 겁니다. 그 외 것들은 잎 속에 있는 가리 함량 차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재는 무수하게 많습니다. 남해하게 나오는 요소도 있고 염화가리도 있고 뭐 항산가리도 있고 다양하게 있죠. 이 물질들은 하나의 제품이지 특정하게 부여된 건 없습니다. 우리 농가에 쓰는 물질들이 제일 좋은 거 보약은 뭐겠습니까? 요소. 요소가 제일 좋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제일 많이 쓰고 있는 염화가리를 쓰고 있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인산분에 대해서 왜 말을 안 하고 있냐면 인산분은 우리가 탭이라든지 유박이라든지 이런 데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산을 깨는 겁니다. 또 인산가리, 인산칼슘을 많이 뿌린 농장에 가보면 나무 몸통이 시퍼렇게 청태가 끼죠. 그런 나무들 많이 있어요. 사과나무에 인산칼슘을, 인산가리를 많이 뿌려가지고 나무를 시퍼렇게 만들어 그거 삐낀다고 또 빙초산을 쓰고 있어요. 그거 굳이 안 해도 되는데 세상에는 진짜 간단한 많습니다. 우리는 많은 정보를 배우는데 이 정보 속에서 필요한 것만 하죠. 휴대폰 속에 엄청난 내용이 많다고 그거 다 하나요? 휴대폰 속에 노래도 엄청나게 많은데 내가 좋은 거 몇 가지만 배우지 안 하잖아요. 휴대폰 속에 팔고 있는 거 엄청나게 많습니다. 필요한 것만 배우잖아요. 시장에 가도 수박, 호박, 찬밥 다 팔죠. 다 사오진 않잖아요. 필요한 정보만 내가 습득해야 됩니다. 제가 뻥치는 것도 잘못 배우면 나빠요. 왜 나빠지겠습니까? 이런 전체에 이해를 못하고 과하게 했을 때는 나쁜 행상이 나옵니다. 잎을 너무 많이 살을 찧어버리면 잎이 두꺼워져서 뿌리는 많이 발달해서 행동이 배가 됩니다. 그럴 때는 잎의 두께를 낮추는 방법은 염화가리입니다. 염화가리 써야 될 때 염화가리 안 쓰고 영양만 계속 먹이면 잎이 두꺼워져서 신초가 튀어나오기도 하고 도장지가 뻗어버리면 과실이 단단합니다. 이 가지 끝에서